전 되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은 와,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집값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나요? 정부가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서 혹은 바꿔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정책을 가지고 뭐를 해서 대세를 바꿀 수 있지는 않아요. 특히 부동산은 우리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집을 직장 가깝고 아이 기르기 좋은 곳에 한 채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가 이제 되면 좋겠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라고 하는데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 그런 꿈을 이룬 나라는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불가능한 미션일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미션을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회도 제가 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손 들고 나와서 집권하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실험을 하죠. 근데 오늘 질문하신 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펙타클, 다이나믹,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되게 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뭔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정부 정책이 다이나믹, 스펙타클, 흥미진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 12시를 기해서 지금까지 빌린 돈은 없었던 걸로 하고 부채를 탕감합니다 라는 정책을 내놨어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갈리는구나. 나는 지금 그러면 친구한테 빌려준 그때 빌려준 400만 원 이런 거 다 못 받는구나. 이런 전 빌려준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게 이제 자주 종종 나오면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나오고 석가탄신일 기념으로 나온다고 쳐봐요. 정복절 기념으로 나오고 이러면. 그럼 우리의 생활과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돈을 안 빌려주거나 빌려갈 만한 사람이라도 석가탄신일 근처가 오면 안 빌려주거나 이자율이 매우 높아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바뀔 거라고요. 그게 좋은 정책이냐면 야 그건 안 좋은 정책이지. 돈을 서로 필요한 사람이 빌리고 여유 있는 사람이 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선순환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은 대체로는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최소한 그 돈을 여유 있는 사람보다는 생산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이 여유 없고 필요한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잘 이동할 수 있고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경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히는 거라고요. 스펙터클, 다이나믹, 흥미진진하면 흐름에 있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걸 이쪽으로 거꾸로 하는 정책은 조금 전에 그런 정책 했더니 아싸 꾸리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꾸리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확 느껴질 정도로 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꾸리니까 누군가에는 얼마나 쓰겠습니까? 안 좋은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럼 항상 꾸리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꾸리예요 라고 하면 아닌 건 누구에게도 아닌 건데 다만 정책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게 나오면 흥미진진하고 잘 살펴봐야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정책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그런데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잘 관찰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말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고 주식시장도 시장이고 다른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싱가포르의 정책이나 일본의 정책이나 미국의 정책이나 한국의 정책이나 그냥 인류 보편적인 썸띵은 비슷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싱가포르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도 상식적으로 움직이면 그렇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그게 옳은 정책인 것인데 너희 나라는 왜 그래? 깜짝 놀랐어 라고 하는 정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주변 시세는 아파트가 한 채에 20억이 제값인데 20억이 제값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누구도 20억에 이하로는 안 팔고 20억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선뜻 사는 게 그게 가격이니까 그 아파트가 예를 들면 분양을 받으면 10억에 분양받는 분양가 상한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렇죠. 그러면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로또잖아요. 그런데 그 분양이 그냥 운 좋은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조건들이 이런 정책에서 내가 로또 당첨을 받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책이 막 바뀌면 개인들도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고요. 왜?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급등하는 시절도 있고 떨어지는 시절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가끔씩 가파르게 오르면 집값 잡으라고 이제 여론은 난리인데 그걸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 수요와 공급에서 뭔가 비틀어져 있는 거라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뭐 조절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수요라고 하는 건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야 억제가 되죠. 집 사면 죽어 라고 하면 억제는 되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 욕망이 그 누구에게도 다
다 있다 보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억제도 안 되고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조절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이 집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항상 그 미스매치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시즌과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래 이런 때도 있어. 더운 때도 있고 추운 때도 있지. 더운 때는 좀 더 견뎌내고 추울 때도 좀 잘 버티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더우면 온도 낮춰라. 추우면 온도 올려라. 안 그러면 정권 바꾼다. 뭐 이렇게 하면 부작용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집값을 수요를 잡으려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은행 대출을 묶어도 부모님한테 빌리면 되고 전세 끼고 사면 되고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살려는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너 지금까지 17년 무주택이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줄 서서 저거 분양되는 거 받으면 시세 20억짜리를 10억에 준다? 포기할 거야? 뭐 이러니까 잠깐만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 오를 때만 그게 이제 잠깐씩 시행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분양되는 게 허허벌판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겠으나 거기도 땅 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싸게 분양하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잠깐 있다가 또 아닐 때는 없다가 또 있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 분양을 할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는 시절에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면 분양을 하려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사고 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은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왜 다이나믹 스펙타클 흥미진진한 정책이 펼쳐지느냐,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단숨에 잡으라는 국민들의 무리한 요구, 거기에 무리하게 부응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공부 안 한 정치인들. 그러나 그게 두 가지가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합작이 되면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요즘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그럼요. 이런 게 특히 아파트 아닌 빌라 같은 데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 빌라에서 벌어질까요? 전세 사기가. 집값은 2억인데 전세값은 3억. 이런 게 깡통 전세죠? 근데 그런 집 잘못 걸리면 전세 사기인 거고. 그죠. 근데 왜 빌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빌라라고 하는 형태의 주택이 사람들이 전세로 살면 3억쯤이어도 괜찮아. 깨끗하고 좋네. 왜냐하면 아파트로 가려면 5억, 6억 하니까. 그죠. 그럼 3억에 전세 들어와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빌라가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4억, 5억에 거래돼야 맞겠죠? 그쵸. 전세 3억이면. 그런데 2억 5천에 거래되고 2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3억의 전세는 들어가려고 하면서 살래요? 라고 하면 사지는 않을래요. 2억이면 살래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뭔가 빌라는 내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빌라만 그래요. 월세가 똑같이 60만 원, 60만 원인 집은 집값도 비슷한 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60만 원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런데 왜 이게 빌라라는 형태라면 집값이 떨어지냐고요. 그 이유는 얘기 잘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빌라를 구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집단적인 행동 때문인 건데, 우리나라는 무주택이라고 하는 기간이 일종의 훈장이자 벼슬이자 지켜야 할 명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잘 쌓아야 나중에 로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시세 20억짜리를 10억에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수십 년간 무주택이었어야 가점이 쌓이고 그러면 로또가 되고, 수십 년간 무주택이 아니었던 집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탈락인 구조라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 가진 경력이라는 게 전과 취급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진 첫 집은 반드시 비싼 로또 아파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들 첫 집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여야 되고 그 전에는 무주택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정책의 근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빌라 같은 건 사면 안 된다는 컨셉이 우리나라에만 생기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빌라 따위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빌라 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빌라는 전세로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세값은, 빌라 전세값은 3억 4억을 치고 가는데 빌라 매매값은 2억 3억에 머무르지. 그러니까 깡통 전세고 그게 자칫하면 전세 사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주택 기간이라고 하는 걸 혜택으로 주는 정책이 유지되니까 실제로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빌라 가격은 엉망진창인 거라고요. 사례를 들어드린 건데, 그러니 이제 뭔가 정책으로 뭐를 바꿔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나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을 좀 놓고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책을 뭔가를 잘 써서 집값을 잡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나라가 그 정책을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좋은 정책을 잘 써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은 선진국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집값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가 망쳐지면 돼요. 자연스럽게 후진국이 되면 집값도 저절로 잡힌다고요. 물론 이제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은
여전히 높을 겁니다.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어디 다 집값은 비싸요. 달러 환산으로 보면 많이 싸졌네 싶지만 그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비싸다고요. 내 소득으로 벌 수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집은 다 비싼 거예요. 그러나 정책을 써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보면 되는 게 이상하죠. 그게 된다면 다 그 정책을 쓰고 말지 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국민 임대 이런 걸 왜 하겠냐고요. 나라 돈을. 그 돈으로 탱크를 사야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집값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답이 없나 하다가 어떤 정치인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제가 집권하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믿어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나오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이 나오겠습니다만 꼭 기억하시면 좋은 건 그 어떤 정책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이미 나왔을 것이다. 이미 구현이 됐을 것인데 구현이 안 된다는 건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거를 신뢰하시면 안 되는데 대체로는 그걸 신뢰하고 또 그 정책이 또 유지되는 동안 부작용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무주택 기간을 오래 갖고 있는 서민들을 우선으로 주겠다. 그 생각은 아름다우나 그렇게 하다 보니 저렴한 주택들은 아무도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너 빌라 샀어? 큰일 났다. 미쳤어? 왜 그래? 유튜브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대화가 벌어지는 나라가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대체로는 신혼부부는 돈이 없잖아요. 그쵸. 신혼부부는 처음에는 당연히 없는 돈 조금 해서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큰 빌라로 옮기고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으면 그걸 팔고 조금 더 돈 보태서 아파트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사다리는 다 이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코인이나 주식으로 튀겨야 되고 안 그러면 신용대출 이빠이 받아서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일단 첫 집은 무조건 아파트여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걸 상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니 이제 다양하게 꼬이는 건데 그게 그 정책 때문인 걸 사람들이 모르죠. 그건 이상한 거고 빌라 사기는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을 당연히 보호해야지 라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 그런 컨셉들이 모여지면 이상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왜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의 힘이 그렇게 큽니까? 정책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건데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이걸 정치인들이 현명해지고 정책 만드는 공무원들이 현명해지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왜 그런 정책을 내놓겠어요. 부작용이 많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작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표를 주고 환호하니까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줄게 그러면 싫어요 하다가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까? 하면 환호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책이 나오면 보통 집값을 누르려고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부는 집값이 어떻게 되길 바라면서 정책을 내는 것인가. 그러니까 집값은 기본적으로는 싸면 쌀수록 좋으나 급등을 하면 안 되니까 급등을 하면 에브리바디가 언해피입니다. 네, 모두가 불행해지니까. 야, 집 있는 사람은 급등을 하면 좋잖아. 아니에요.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도 지금 사는 집에서 만족하냐 하면 어떻게 사람이 만족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죠. 그런 꿈과 그런 결핍이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고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집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채도 비싸지만 내가 돈 모아서 다음에 이사 가고 싶어하는 그 집과의 간격도 커진다고요. 내 꿈이 멀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져도. 그러니 집이 뭐 3채, 4채 있지 않는 한 집값이 올라가는 건 모두에게 불행하죠. 그런데 정부는 그러니까 집값을 가능하면 낮게 안정시키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럼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 좋겠네? 옷값은 내려가면 좋고 빵값은 내려가면 좋을 수는 있으나 생각해봐요. 빵값이 계속 내려가요. 빵 장사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면 빵집을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점점 빵집 문 닫고 당구장하고 빵집 문 닫고 옷 장사하고 만두가게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빵값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점점 빵집이 없어지는데 빵값이 내려가게 일부러 만들면 그러다 다시 올라가는 게 빵값이라고요. 생필품인데 뭔가가 계속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건 공급이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전국의 빵 장사들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집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아는데 그러려면 집 장사들이 늘어나야 되죠. 집값이 내려가려면 집 장사들이, 집주인들이, 건설회사들이, 개발회사들이 돈을 벌어야 너도 나도 집 장사하려고 달려들면서 집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너도 나도 집 장사를 하게 달려들려면 그들은 이익이 있어야 달려드니까 집값이 올라가야 너도 나도 달려들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야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안 달려들죠? 그럼 다시 올라가죠. 아까 빵값처럼. 그러니 지속적으로 뭔가 내려가는 방법은 역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려가면 공급을 안 할 테니까. 에라 빵 안 먹고 말지. 꼭 빵 먹어야 사냐?
라고 한다면 빵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집은 안 그렇잖아요. 집은 안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배분이 되고 또 돈은 또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서민들도 돈이 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어딘가에 쌓이고 있는 여윳돈은 어딘가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요. 주식, 현금, 부동산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물론 주식으로 가는 돈도 있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도 있지만 부동산에 돈이 안 가겠냐고요. 거의 대부분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커지면서 돈이 풀리면 풀린 돈에 주식, 부동산, 현금이면 3분의 1씩이라면 3분의 1은 부동산으로 반드시 가잖아요. 그러니 현재 공급되는 집의 주택의 규모가 그대로 있는데 돈은 계속 풀리고 그중에 3분의 1이 부동산으로 간다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 풀리는 속도의 3분의 1의 속도로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야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면 더 부동산 주식으로 가겠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 배당도 안 하고 대주주가 다 해먹고 뭐 한다 하면 물적 분할한다고 그러고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또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 풀리는 속도만큼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부동산으로 갈 때 시골 땅, 외곽 빌라 이런 곳으로 가겠어요? 좋은 대도시 아파트로만 가겠죠. 그럼 좋은 대도시 아파트는 돈 풀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논리가 중간중간에 잡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디 하나라도 틀리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잡을 방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요약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면 집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줄어들면 뭐 수요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대도시 부동산들의 수요는 심지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수요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은데 심지어는 집은 30년, 40년에 한 번씩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 채워 넣으려고 해도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심지어 집값을 더 내리고 싶으면 더 지어야죠. 그런데 더 지으려면 그걸 이익이 생겨야 더 지으니까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야 이 사람들은 공급을 한다고. 이상한 거예요. 집값이 내리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리려면 집을 안 지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야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집값을 잡겠어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무조건 집을 때려 지으면 되는 건데 유일한 방법은 세금 걷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 하나둘이 아닌데 정부가 강남에 집을 지으면 2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남의 아파트 시세가 국민평형이 20억이라면 정부가 지어도 20억이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보금자리를 정부가 싸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어도 20억 드는 예산을 그 가족에게 투입하는 게 맞냐는 그런 딜레마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대도시 집값은 안 잡히고 못 잡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건 있으나 길게 보면 그런 거니까 쉽지 않을 거다. 기자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랑 맞닿아 있네요. 정책을 아무리 내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힘을 막을 수는 없다. 정책이 모든 걸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공급을 하는 주체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야 공급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계속 내리겠어요? 내리면 공급이 안 되는데. 물론 짧게 보면 그럼 다음 달부터 집값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년 내내는 그럼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요. 몇 달, 1년, 2년 그거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처럼 짧은 시기 몇 년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전부 다 난리잖아요. 지금 집값 내린다 오른다 가지고. 모른다가 답이라고요.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제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조금 길게 보면 저 영원히 살아요? 아니죠. 언젠간 반드시 죽어요. 언젠간 죽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멀리서 보면 그 멀리서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이 정도로 보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갖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집 한 채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어떤가요? 집이 최선의 투자는 아닐 수 있죠. 지금 예를 들면 뭐 3억 원이 있는데 가장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세야 돼요? 몰라요, 그건. 집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현금 아니면 부동산인데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그 중에서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은 집값을 내리길 바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단결하고 저 투기꾼들을 없애고 정책을 잘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나 저렴하고 안락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좋죠. 좋으나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듣기 좀 불편하지만 사실인 현실은 부자들이 자꾸 더 좋은 집으로 가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사유자님이 살고 있는 집,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보다 한 단계 부자였던 사람이 더 좋은 집을 사서 거기로 이사 가는 바람에 여러분한테 돌아온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집,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나한테도 30년 전, 40년 전 서울의 봄의 시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집들 중에 여러분들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군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모 세대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자기 부모님보다 나쁜 공간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어떤지 상대적으로 예전에 부모님 시대에서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살던 그 집에 나가 살고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부자 순위는 나는 하위 10%니까 짜증나는 건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한 이게 근본적으로 부의 양극화의 결과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불편한 거고 근데 그 불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현대사회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그 부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돼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막는 순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는 세상이 오는데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면 할수록 자꾸 현실을 직시하면 마음이 아프고 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면 그냥 붕 뜨는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니 이 주제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기본적으로 이건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이 사회의 양극화나 그런 거의 문제예요. 이미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자산이. 근데 그게 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인데 나타나면 불편하고 안 나타나면 안 불편한 게 이상한 거죠.